묻지마 수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여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당정청 새신 인사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총평부터 해주시죠. 예. 일단은 뭐 지금 4.7 보궐선거의 민심의 방향타를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 민심의 엄청난 그 파도를 우리가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결국은 인사를 통해 어떤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떤 민심을 이제 다독거려야 되는 건데 일단은 청와대 인사뿐만 아니라 또 김부겸 총리 내정을 한 걸 보면은 포용과 화합을 통해서 안정적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인사의 핵심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윤호중 원내대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당정청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집권 말기에 인사를 했을 경우에 누가 이 주도를 가지고 가야 될 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보통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는 안정적 관리형으로 가는 것 같습니까? 내각 같은 경우는 예. 그렇지만 집권 말기에는 보통 이제 당이 주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윤호중 의원의 이번 신임 원내대표 당선은 그래도 당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전선에 서서 모든 문제를 좀 풀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좀 반영했고 그것이 의원들이 생각했을 때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유능한 정당이면서 위기를 극복하면서 또 검증된 그 의원으로서 앞으로 대선 관리뿐만 아니라 추후에 지방선거까지 봤을 때는 결국에 누가 할 수 있느냐 윤호중 의원이 적임자라고 하는 것이 당내 어떤 중론이었다. 그것이 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윤 의원이 당선이 되셨는데요. 예.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 쇄신의 방향이나 원인 분석을 놓고 좀 부딪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리가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예. 저는 뭐 전체적으로 모든 의원이 이제 박완주 후보도 그렇고요, 예. 윤호중 의원도 그렇고 저는 같은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번 이제 4.7 보궐선거에 가장 그 민심의 어떤 이렇게 우리 당이 채찍질을 맞고 또 회초리를 맞는 이유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혁 과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방향을 갖고 있는데 예. 방법론에 있어서의 어떤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공정과 정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생각할 때 유권자들이 생각했을 때 맞지 않았다. 이거에 대한 어떤 채찍질이었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민생 문제 있을 경우에는 결국 이제 부동산 문제였고 세금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우리의 어떤 민생 문제가 상당히 처절한데 제대로 된 어떤 정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이제 아마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도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 문제, 이 세제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겠다라고 예. 하는 명확한 또 제시를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어떤 책임지고 가야 할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개혁 과제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큰 청사진을 가지고 가겠다. 제가 볼 때는 큰 두 축이라고 봅니다. 권력기관 개혁과 이제 개혁 과제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 과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변에서 민생의 문제, 삶의 문제에 대한 개선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 또 백신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또 재난지원금의 문제, 확장적 재정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이 다른 이번- 부분에서는 어떤 공감대가 좀 쉽게 나올 것도 같은데요. 예. 가장 민감한 부분이 그 검찰개혁 부분인 것 같은데 초선들 저번에 발표하신 것도 그래서 당내에서 많은 강성 지지파들에게 비판도 받았고 검찰개혁 부분의 쇄신의 방향은 어떻게 잡혀가고 있나요? 이제 검찰 개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큰 권력기관의 개혁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권력기관에서 경우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였을 경우에는 군 개혁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 군사정부가 민간 정부로 이제 넘어오고 그 이후에는 뭐였냐면 민주화 이후에는 국정원이 그러면 정치 개혁을 했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이 있었고 예. 또 민간 영역에 봤을 때 경찰이 문제가 있긴 경찰 개혁이 왔는데 87년 민주화 체제 이후 쭉 봤더니 권력기관에 집중했을 경우에 견제받지 않는 견제자, 그러니까 독점적 권력을 갖고 있었고 실질적인 어떤 수사와 기소를 가졌던 검찰이 그러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인권에 대한 부분, 더 나아가서는 행복 증진에 대한 부분까지 검찰이 그 역할을 했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 검찰 개혁의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제 가장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검찰 개혁의 방향은 맞는데 방법론에 있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초선 의원들도 그렇고요. 그것이 이제 추윤 갈등이라도 하는 인물의 갈등이 있었는데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을 좀 더 세련되고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민생 문제와 동떨어진 문제에 너무나 갈등 국면이 있다 보니까 실제 이제 국민이 민심 위반이 있었는데 저는 큰 방향으로 봤을 때는 예.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하는 큰 차원에서 국민에게 이제 권력을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제 검찰 개혁은 크게 방향을 가야 되는 건데 예. 아마 이제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조금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강성 지지자분들이 네. 우려하는 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검찰 개혁의 방향은 맞고 앞으로도 그걸 여당이 추진하신다면 검찰은 지금 온몸으로 저항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럼 또 시끄러워지면 안 할 것이냐 당신들 뭐 이런 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 정부 여당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그런 것이죠. 이제 속도 조절을 할 것이냐 완급을 이제 조절하는 부분이긴 한데 예. 본질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 사회에서 국정원 개혁도 한 30년 걸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국정원 사찰 문제가 워낙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개혁들 그렇고 경찰 개혁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 과정이었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지난한 과정이 뭐였냐면 검찰이라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화 이후에 가장 권력이 집중돼 있던 기관이 검찰이었기 예. 때문에 이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또 한편으로는 권한을 많이 가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반작용도 매우 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상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 보면 그것이 과정에 노출이 됐다라고 저도 읽혀지고 그렇지만 이 문제는 또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뭐 우리 민주당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이것은 저는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지만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이 길어졌는데 오늘 당선된 윤호중 의원 얘기 잠깐 들어보고 야당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준비됐습니까? 우리 당을 빨리 보선 패배의 늪에서 벗어나서 일하는 민주당, 유능한 개혁정당으로 함께 가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코로나 위기와 민생 위기 시급히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 당이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들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예. 제가 윤호중 오늘 이제 선거 과정에서 제가 사회도 보고 쭉 예. 지켜봤습니다. 예. 근데 좀 상당히 감동스러운 연설 한 부분이 있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옥중서신한 내용을 예. 인용을 했는데 윤호중 그 신임 원내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했더군요. 예. 이 옥중서신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진할 때는 주저없이 또 인내할 때는 초조해하지 말고 예. 후회할 때는 낙심하지 말자.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4.7 보궐선거 이후에 우리 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초조한 면도 있고요. 낙심하는 면도 상당히 크지만 그렇지만 이런 반성을 하되 초조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 보다 더 지금은 전진해야만 우리가 나갈 수 있다라는 연설을 하셨습니다. 예. 그게 오늘날 우리 민주당이 지금 이 순간에 취해야 할 입장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총평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오늘 인사 보셨는데. 재보선 선거는 서울 시민, 부산 시민들이 했지만은 예. 사실은 전체 국민들의 민심을 대리해서 투표를 했다고 봅니다. 예. 전체 민심이 또 거기에 힘을 실어서 마음을 실어서 간접적으로 투표에 참여했다고 예. 보고, 근데 그 민심이 이제 정책 실패에 대해서 이제 따끔하게 심판하고 또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민심인데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그 실패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점, 예. 그리고 국정 기조를 바꾼다는 게 쉽지 않다는 점에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실패라고 이렇게 이미 뭐 중간 평가 같으면 실패라고 받아들여도 그래도 나머지 기간 동안에 이제 바로잡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거의 이제 이건 중간 평가가 아니라 거의 뭐 종합 평가나 마찬가지거든요.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정권이기 때문에 그거를 스스로 우리 그 실패했다고 받아들이게 되면 다음 대선 프레임이 이거는 이제 정권 심판 구도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했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잘했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해야 국민들을 향해서 일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잘할 테니까 또 정권을 달라고 말할 명분이 있는데 실패했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실패했는데 다시 또
달라고 할 명분이 없다는 점에 그러면- 이제 고민이 있고 예, 조 의원님 말씀 두 번째는- 오늘 인사를 보실 때 실패했다는 걸 인정 안 한 인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 이제 제가 언뜻 그 말씀했던 그걸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되는데 임기 1년도 채 안 남았고 가장 역대 이게 5년 임기 중에 가장 힘이 없을 때입니다. 정책 추진 능력이 가장 떨어질 때, 예. 동력이 떨어질 때인데 기조를 바꾸어서 새로운 성과를 1년 안에 낸다는 것도 어렵고 예.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들로부터는 실패라고 이렇게 심판을 받았지만은 본인들로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그걸 다 이렇게 버리고 새로운 대안을 선택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심판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실패로 받아들이거나 또 반성하거나 또 사과하거나 국정 기조를 바꾼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예.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인사도 예. 딱 그렇게 엉거주춤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대 예. 청와대나 이제 내각을 완전히 쇄신을 한다든가 예, 예. 국정 기조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을 새롭게 중용한다든가 하는 것이 참 예, 쉽지가 않은 조 거죠. 의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예. 오늘 인사 중에 좀 찝어서 말씀을 하시면 뭐 어느 부분이 어중간한 건가요? 이 오늘 인사를 보시면. 일단 경제 정책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경제, 일자리, 그다음 부동산 등등 전체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그대로 유임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고. 예. 나머지 인물들도 이 정부에서 지난 5년 동안에 차관을 하든지 뭐 청와대에 있었든지 장관을 하든지 하면서 이 전체적인 이 성과에 책임 있는 분들, 총리는 어떻습니까? 총리는 정치적인 자리라는 걸 감안한다면은 뭐 그래도 괜찮은 예. 인사다. 그런데 이 10개월 남짓 남은 이 정권에서 5월 9일을 보면은 1년 더 남았네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이제 10개월 남짓 예. 남은 거고 임기를 보면은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이 내각에서 본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 기조가 확 바뀌는 것도 아니고 예. 또 그 새로운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추진할 만한 동력도 별로 없는 이 내각의 책임을 맡아 가지고 김부겸 신임 총리 내정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뭐가 있을까?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부터가 이 기조를 못 바꾸는 상황에서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예. 말씀하시죠. 예. 아니 이제 그 국정 기조하고 이제 정권 심판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가 야당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론의 예. 성격이 매우 강하고요. 또 정권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패배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예. 뼈저리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정권 기조, 이제 국정 기조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정부나 모든 국정은 기조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이번 4.7 보궐선거의 민심의 반영이 바꾸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도 그렇고 정부 내각도 지금 얘기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백신의 문제라든가 이걸 저는 국정 기조가 바뀔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저희가 이제 5월 1일 당대표 선거가 나오고 또 7, 8월부터는 대통령 이제 경선 체제가 들어가면요. 이 청와대뿐만 아니라 이 정부에서의 어떤 국정 기조와 더불어서 새로운 프레임이 또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국에 들어가면서 미래 권력에 대한 부분이 예. 있고 또 그 후보들이 국정에 대한 청사진을 또 새롭게 제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어떤 프레임이 앞으로 만들어질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도 좀 더 이제 당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주도권을 가지고 민심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좀 제시하고 그것이 이제 오히려 청와대나 정부가 받아주는 쪽으로 맞물려 간다고 하면 저는 분위기가 좀 바뀔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조 의원님은 제가 아까 여쭤보다 말아서 그런데 예. 신임 원내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같은 그러니까 그 선거 직후에는 예. 우리가 이렇게 정부 여당에서 우리가 준열하게 심판을 받았다. 예. 그러니까 크게 변화돼야 된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 4년의 국정을 이끌어왔고 결과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를 받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책임이 큰 친문 주류들은 예. 이번에 그 원내대표 경선이든 당대표 경선에서 뒤로 빠져야 된다. 예. 그래야 새 판을 짤 수가 있다. 그래야 정책을 또 새롭게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대선에서도 새로운 면모를 내세워 가지고 지난 정권의 이 실패와는 단절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판을 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정부 여당 안에서 특히 여당 안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친문 주류가 다시 또 원내대표가 되고 또 당대표 선거에 나와 있는 분들도
그 틀에서 크게 안 벗어나 있는 분들이 나와 계시니까 뭐 바라보는 국민들은 뭐 더 변화를 못 느끼겠고 그 당 안에서도 곤혹스러운 여론이 많지 않는가. 뭐 다른 당이기 때문에 제가 예.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느낌이 좀 그 듭니다. 부분에 대해서 박 의원님 뭐 혹시 근데 그 이제 저도 이제 그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방송을 했는데 항상 이제 방송을 보면 친문 비문 나누거나 뭐 네. 주류 비주류 이렇게 도식화해서 이제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 20대 총선 이후에는 사실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완개파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예. 원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는 뭐 동교동 상도동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 친문 비문 뭐 친노 비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눴는데 2020년 4월 15일 총선 이후에는 사실은 당 안에 큰 개파가 없었습니다. 예, 예. 예를 들면 개파가 있다라는 것은 공천권이 있고 그 다음에 줄 세우기를 하고 이런 어떤 정치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민주당 안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지금 봤을 때 뭐 박완주 후보가 그런 비문이냐? 친문이거든요. 예. 저 같은 경우도 문재인 말씀을 정부가 같이 하는 거기 거꾸로 때문에 하면 다 친문이다 다 이렇게 친문이라고 하는 예. 거죠. 과거에는 뚜렷하게 어떻게 보면 개파 정치와 함께 예. 분파가 형성이 됐는데 아마 국민의힘도 아마 2020년 4월 15일 총선 이후에는 그런 경향이 얕아졌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친문의 뭐 좌장이 됐다 아니면 뭐 친문의 주류가 됐다 예. 이런 도식화는 좀 지금에서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야당 얘기 좀 넘어가도 되겠죠? 예, 예. 야당 예. 예. 의원총회 하셨죠 오늘 오전에. 예. 예. 어떻습니까? 한번 발언 한번 들어보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말 듣겠습니다. 서로 아끼고 단합하고 또 국민들 눈에 맞는 개혁과 혁신을 하고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면 11달 남은 내년 대선에서도 국민들은 그런 것을 엄정하게 판단하고 표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각오와 자세를 다지면서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합치도록 하십시다. 자, 가장 뭐 주호영 그 권한대행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거치가. 예. 오늘은 이제 정치적으로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예. 공식적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원내 지도부 회의 때 예. 정식으로 이제 직을 내려놓고 예. 그만두는 것을 오늘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당권 도전하시는 건가요? 그럼? 그거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 가능성을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통합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그 지난번에 시장 선거 때 안철수 대표와 예. 국민의당이 통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그때 이견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도 그냥 같이 이제 우리도 그럼 통합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없었는데 예. 오늘 의총에서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처음으로 우리도 그럼 통합에 참여한다, 동의한다 예. 하는 걸 이제 그 의원들의 의결로 결의로 발표를 했고 통합의 형식은요? 당연히 당대당 통합이 되는 거죠. 당대당 그건 뭐 통합. 논의할 예. 필요가 없어서 예. 논의가 안 된 거고 뭐 개별 입당이니 이런 거는 예. 뭐 말이 안 되는 거라서 논의 당대당으로요. 대상도 아니었고 거기 이견 다만- 없습니까? 혹시 그거 아주 시끄럽지 않을까요? 그건 다 그렇게 가는 겁니까? 당대당으로?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입당이 있고 예. 통합 또는 합당이 있는데 통합이라는 거 입당이 예. 합당이라는 것 자체가 당대당 통합을 의미하는 거지. 제가 여쭤보는 건 그 의미는 알겠는데요. 그게 조 의원님 어떤 사견이신지 아니면 컨센서스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통합으로 그래서 하기로 한 공식적으로 예. 정치적으로 우리 당도 통합에 동의하고 앞으로 추진한다. 예. 다만 통합을 먼저 하고 우리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할 거냐, 예. 아니면 전대를 먼저 하고 새 지도부가 통합을 추진할 예. 거냐. 이 부분은 다다음 주에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그 새 원내 지도부가 당 권한 대행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 예. 대행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직무 대행 체제가 주도해서 시기를 앞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거를 결정하고 또 통합 그 협의도 국민의당하고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오늘 금태섭 전 의원 만났는데 예. 제3당 혹시 그 소식은 들으셨죠? 제3당은 뭐 무슨 3당을 만드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뭐 진정한 어떤 그 발언 그대로 믿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해석을 좀 하시나요? 그거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나기 전부터 똑같은 말씀을 예. 하셨고, 뭐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정당 만드는 게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만들 수는 있지만은 만들자마자 바로 이제 범야권 대통합 논의에 또 들어가야 되고 예. 후보 단일화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만들고 나서 바로 부숴야 되는 그런 정당. 예. 그러니까 통합을 위한 가설 정당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페이퍼 정당을 만들어야 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요즘 국민들 눈높이에 맞은가 예. 하는 점 때문에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하시길래 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그 윤석열 전 총장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금태섭 의원 해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초선 의원들이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더군요. 민심의 도도한 물결을 잘 읽어야 된다. 예. 사실은 그런데 보통 이제 여의도 문법 같은 경우는 보통 정치인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그 정당을 만들고 그러면 과거에 유권자들이나 시민들이 따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심하고 민심을 얘기할 때 민심이 당심을 끌어가는 것이지 예. 당심이 민심을 끌어오지는 못한다. 예. 그리고 정치를 지금같이 민심의 어떤 도단 물결들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몇몇 사람들이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함수적인 어떤 관계에서 정치를 바라봤을 때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공학적으로 보면 실패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측하시기에 그리고 아니 이제 윤 총장이 들어가나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저는 윤석열 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게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정치 문법을 보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보통 민심 이반이 크면 정치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인기가 상당히 올라가서 이분들이 대선 후보로서 이제 물망에 오르는데 그래서 전문 용어로 폴리티컬 아웃사이더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 정치 구계자. 그래서 정치 구계자를 끊임없이 정치 인사이드로 데려와서 이 사람을 이제 상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왜 실패하냐면 인기라고 하는 것은 법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졌단 말이죠. 예. 근데 정치 인사이드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 후보가 정치적 검증과 정치적 훈령을 받지 않아서 뭐를 하냐면 이 후보 자체가 그 거품을 끄기 예. 시작하는 거죠, 스스로. 예. 그래서 지지율이 쭉쭉 내려가면서 다시 정치권 안에 있는 사람들 용도 폐기하는 것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갈 대통령제에서. 것이다 이 말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기본 정당 정치 안에서 있다고 하면은 저는 우리 당에서 윤석열 후보를 검증하는 것보다 국힘에 있는 아니면 보수권에 있는 정치 또 다른 후보들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검증하는 것이 더 거셀 것이다. 거기를 허들을 넘기가 쉽지 않다. 박 의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예. 제3당 만들어진다는 말씀인가요? 안 만들어진다. 그 절차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한 사람을 인물을 통해서 정당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물 중심으로 해서 정당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성공할 가능성이 예. 크는데 지금은 정치 구조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민심이 바라볼 때 한 인물을 만들어 놓고 정당을 만들어서 뭔가를 시도하겠다라는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 아, 이건 아니다. 예. 이렇게 낙인 찍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박 의원님 그 전망하시는 거는 윤석열 전 총장이 저쪽으로 갔다가 아니 예를 들면 예.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 예. 정말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자기가 보수 후보라고 생각하면 예. 보수당에 들어가서 예. 그 보수당을 정치는 소수에서 다수로 가는 정치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다수를 점유해서 소수를 먹는 정치는 없는 겁니다. 예. 소수파에서 다수파를 가는 것 했을 경우에 예. 정치적 승산이 있는 것이지. 예. 우리가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디 그 꽃가마를 태워서 정치하는 경우는 예. 거의 없지 않습니까? 조 잘 의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 분석에서 혹시 예. 동의 절대 못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고. 뭐 예. 큰 차이는 없고요. 저희의 관심사나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관심사는 윤석열이든 또 그렇죠. 안철수든 예. 또 저희 당이든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한 10개월 동안에 이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단일 대우를 이룰 수 있는가, 예. 범야권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가, 이번처럼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때처럼 후보 단일화를 이룰 수 있는가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바깥에 떨어져 있고 뭐 제3당을 만드니 제3지대 뭐 만드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최종적으로는 그 정권 교체를 위한 단일 대우, 또 대통합, 후보 단일화를 이루는데 참여하고 또 그 결과에 승복하고 또 최종 그 본선에서 다 힘을 모으고 하는 데만 차질이 없다면은 예. 그 중간 과정에서야 뭐 예를 들면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내부 경선에 먼저 참여할 수도 있고 밖에 있다가 또 당의 국민의힘 후보하고 나중에 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할 수도 있고 어느 쪽을 하든지 간에 민심의 이 폭발력을 높이고 시너지를 키워가지고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하고 이길 때 그 경쟁할 때 그 경쟁력을 극대화시키는 쪽에 민심에 관심이 있고 그쪽으로 계속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내고 힘을 실어줄 것 같아요. 그것만 차질이 없으면은 중간 과정은 뭐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이 정권 심판으로만 그 대통령 선거의 유권자 표심이 반영되지 않는다. 정권 심판의 속성도 있지만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가 더 예. 강하게 표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분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가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게 되는 건데 한편으로는 볼 때 그러면 이 두 가지거든요. 업적과 비전을 가지고 네. 후보를 유권자가 결정하게 되는데 그 업적은 뭐냐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의 피눈물을 닦아줬느냐, 나 대신 싸워줬느냐를 네.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적을 바라보는 거고요. 또 미래 비전에 대한 것은 우리의 먹을거리의 문제, 성장의 문제,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기준을 바라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혹독한 검증을 하게 되는 예.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후보가 되고 당선이 된다라는 것은 한국 정치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고요. 앞으로도 그것은 당연히 말씀. 요원한 그 문제라는 거죠. 혹독한 검증의 과정에서 거품이 꺼질 것이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예, 예. 조 의원님 시간은 다 됐는데 혹시 짧게 뭐 향후 전망에 대해서 덧붙이실 말씀 있으면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거품이라고 그 지금 말 표현하신 그 지지가 쉽게 꺼지기에는 예. 일단 정권 교체와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켜야 된다는 민심의 이 흐름이 굉장히 너무나 도도하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뭐 윤석열이든 안철수든 이분들이 정말 국민들이 아무도 몰랐던 분이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 과거에 그 의사일 때 또 IT 기업인일 때 또 검사일 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탄압받을 때 또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정권로부터 탄압받으면서 거기에 버틸 때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다 지켜보고 나름의 평가나 또 가능성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지지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간단히 그 꺼질 지지는 아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